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자, 목요일에는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공천이 계속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서울 지역 3군데 지역구에 30대 청년 3명을 공천했는데요. 노원병의 이준석 최고위원, 그리고 광진갑의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 그리고 도봉갑의 김재섭 가치오름 대표를 공천했습니다. 네. 그리고 공천 확정자들에게 세비 삭감 추진, 보좌진 축소 이런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받았고요. 네. 민주당이 더 관심을 또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많은 규모의 공천 확정자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지난 밤에 1차 경선 결과로 29군데 공천 결과가 발표가 됐거든요. 네. 현역 의원들 생환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20명 현역 의원 중에서 6명이 탈락을 했는데 네. 영등포 을에서 신경민 의원이 김민석 전 의원에게 패배한 것이 네. 가장 눈에 띄는 것 같고요. 이석현, 이종걸, 이춘석, 심재권, 유승희 의원도 고배를 맞았습니다. 네. 반면에 다선 의원들 가운데서는 서른 의원, 이상민 의원을 포함해서 이 도전자 중에 다수 현역 의원들은 살아남았고요. 네. 비례대표인 박경미 의원과 이해식 의원도 지역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해식 의원은 지금 의원은 아니고 대변인이죠. 네. 예, 구청장 출신. 예. 네네. 다선 의원들이 많이 떨어졌네요. 그러니까요. 참 그 눈길을 끄는 게 현역 의원 그것도 다선 의원들이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이게 경선 방식은 현역 의원한테 상당히 유리한 특징이 있죠. 지난 총선 때도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추진을 했는데 네. 그것이 당시에 이제 비박계가 새누리당 의원 중에 다수였고 이들 의원이 계속해서 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해서 친박계에서는 또 제동을 거는 반대했죠.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현역 의원인데 또 다선 의원인데도 경선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이변에 해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 경선에 같은 경우에 정치 신인들이라든지 이쪽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 가산점이라는 게 몇 퍼센트 포인트를 얹어주는 게 아니라 얻은 득표수의 몇 퍼센트 이렇게 그렇죠. 얻은 표의 퍼센트를 그렇죠. 20% 가감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큰 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이제 눈길을 끄는 게 이제 물론 그 신경민 의원을 누른 김민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 신인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놓고 보면 정치 신인은 사실은 지금 가장 불리한 환경이거든요. 그렇죠.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사실은 선거 이슈도 부각이 안 되고 있고 선거 보도도 확 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리고 싶어도 알릴 수가 없는 대면 접촉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경선 구도에서 그것도 현역 그것도 다선 의원을 이겼다. 이건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를 해볼 때. 그래서 오늘 그 분석 중에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 신인 가산점도 있지만 이른바 현역 하위 20% 줄여가지고 컷오프는 감점을 준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작동이 된 게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이건 엄밀하게 분석이보다는 추측이죠. 추측인데 그러니까 20%가 누군지 아직은 모르는 거니까 다만 추측일 뿐인데 그렇죠. 아무튼 이런 추측까지 좀 나오고 두 가지 있더라고요. 합쳐져 가지고 그렇죠. 신인이 다선 의원을 이긴 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추측이긴 하지만 그리고 지방 정치인 강세 현상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에 그를 꺾은 사람이 바로 강득구 예비 후보인데 경기도 의회 의장 출신이고 또 경기도의 그 남경필 지사가 시도했던 연정 부지사 에서 또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었던 정치인인데 사실은 이제 강득구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때 이종걸 의원하고 경선을 붙었다면 이길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쉽게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그 일관되게 풀뿌리 민주주의 이제 그 실천을 해온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이제 단수 후보로 이종걸 의원이 추천이 되면서 그 경선이 성사되지 못했을 뿐인데 이번에 이제 서력을 했다라는 평가고요. 안양 지역이잖아요. 안양 지역이 다 다선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승희 의원도 패배를 했는데 유승희 의원을 꺾은 사람이 바로 김영배 전 성북구청장입니다. 청와대 출신이기도 하지만 구청장을
하면서 인지도도 쌓고 지역 조직력도 탄탄할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배경이 있어서 현역 의원을 꺾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또 이제 청와대 출신 말씀하시니까 김봉준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남양주인가요? 거기서 경선 도전했는데 또 패배를 했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청와대 출신도 희비가 교차하는 그렇죠. 이런 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역 교체율 20%를 목표치로 잡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20%를 벌써 넘어서 24.5%인가? 상회할 것 같아요. 예, 네. 뭐 이렇다라는 벌써 이제 중간 집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그러니까 지켜보는 입장에서 재밌어지는 거죠? 예, 많이 그리고 이제 이래 말하면 그렇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바뀌는 걸 바라죠. 특히 또 초재선들이 지금 많이 좀 생활하는 모양새거든요. 네. 4선, 3선 이상의 사람들은 좀 많이 바뀌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네. 많은 지지자들이 바랄 것 같아요. 네. 뭐 저만 그런 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근데 사실 이제 저는 박준 변호사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면서 네. 반박이 아니라 사실은 별도의 측면에서 하나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선거 공천 때마다 물갈이 그다음에 어떤 정치 신인 얘기하는 거 좋은데 지금 그 정당 구조나 의회 구조가 초선이 발언력이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구조는 그대로 그 온전한 상태에서 정치 신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게 사실 앞뒤가 좀 약간 맞지 않는 부분들. 그렇게 본다면 정치 신인의 패기가 의정 활동에서 그대로 어떤 나타날 수 있게 길을 좀 열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정당 구조나 의회 구조에서.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정비가 필요해요. 딜레마긴 해요. 딜레마긴 해요. 예. 그리고 인적 물갈이가 반드시 옳은 건가 이것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한국 국회가 교체율이 높은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진전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다선 의원의 역할이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다선 의원들 사실 회의에 잘 안 들어오는 습성이 있긴 한데 들어왔을 때 척 보고 문제를 바로 파악하는 이런 신공에서는 좀 앞서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점은 그러니까 또 하나 좀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른바 조로 현상이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언론계도 마찬가지고 네. 국회에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의회 민주주의는 다선일수록 오히려 가장 왕성하게 일을 해야 되고 그렇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건데 뒤로 한 걸음 물러나갖고 뒷짐지고 뭐고 이제 폼 잡는 네. 이게 다선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외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백발이 성성한 기자가 그러니까요. 현장을 누비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무슨 뭐 선임 기자, 대기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뭔가 어떤 조로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지적들도 있는데 의회도 좀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뭐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나저나 경선 이야기니까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100% 국민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거든요. 네. 이것이 또 어떤 변수가 될까? 왜냐하면 당원 조직 같은 경우는 뭐 입소문도 빨리 퍼질 수 있고 조직 구축하는데도 더 쉬워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 신인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더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국민 경선으로 가면 인지도 싸움 그렇죠. 이 강해질 거고 현역 의원에 대한 찬반 투표처럼 흘러갈 수도 있어서 의외로 이 국민 경선 결과로 물갈이 교체 이 폭이 작아질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전망을 또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좀 지켜보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신천지가 그동안에 우한에서 활동한 것이 이제 그 코로나19 전파 원인이다. 이 가설에 대해서 힘이 더 실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제 녹취록 공개된 게 있죠. 네, 유튜브 채널 종말론 사무소가 공개한 녹취록 내용인데요. 네. 거기서 보면 한 신도가 지금 우한 폐렴 있잖아. 거기가 우리 지교회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우리 성도는 한 명도 안 걸렸어. 라고 하는 것을 마치 자랑처럼 얘기하는 네. 그런 대목이 또 나옵니다. 네. 그리고 홍콩 매체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도 신천지가 지난해 12월까지 우한에서 포교 모임을 갖고 춘제를 앞둔 1월 말에 그 모임을 해산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네. 입국을 한 다음에 2월 초 신천지 집회에 참석을 하면서 대규모로 감염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네. 신천지 측에서는 교회 건물이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행정상 재적이 120명, 신자 규모가 그 정도를 넘으면 교회라고 명명할 뿐이다. 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 또 신천지 말고 다른 종교에서도 추가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소망교회 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큰 확진자가 교회인데. 발생을 했죠. 교인이 6만 명 정도 되는데 예, 이 확진자는 9일, 16일 이렇게 두 차례 주일 예배 찬양대원으로 예배에 참가를 하기도 했고요. 앞서서는 명성교회에서 부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또 한국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 236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모든 교구의 성당이 미사를 중단하겠다.
라는 결정을 또 내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전해주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단서가 될 수 있는 게 그 신천지 교인들에 의한 어떤 그 감염 경로는 그러니까 조금 나왔는데 최초 전파. 그렇죠. 네. 지금 이게 아직은 안 밝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초 전파를 밝혀야 되는 건데 이 최초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추적할 수 있는 지금 단서가 나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단서라고 봐도 되죠. 왜냐 녹취록이기 때문에 증거 중에는 큰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신천지 교회 입장에서는 반박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건 뭐 저도 추측일 수밖에 없는데 그 31번이 이쪽에 누구한테 감염이 된 거라 그러면 이게 그 경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신천지 그 신도 뭐 이제 그게 전체냐 아니냐 그러니까 논란은 그러니까 둘째 치고 신천지 신도 명단이 확보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그 제기된 거에 따라서 그럼 1월 말에 국내로 들어왔다면 당연히 어떤 국내 입국 기록이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추적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지금 뭐 다 온 건 아니고요. 전화번호하고 이런 거만 왔다 하는데 그 뭐 보건 당국 기록 확인해 보면 매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확인해서 누가 왔고 혹시나 방역 당국에서 놓쳤던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 거기서 전파됐는지도 저는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중요한 지금 내용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한에서 어떤 출발해서 국내로 들어온 어떤 입국자들 가운데 어떤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이 있는가를 대비를 대비해보고 그 사람이 추릴 수는 있는 거잖아요. 어디를 갔는지를 확인한다면.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추적 조사를 한다면 그다음 또 이제 그러면 그 들어온 사람 중에 혹시 그 감염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면 그 추적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좀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지금 최초 전파를 찾아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의 걱정이 지금 다른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거는 이제 그만큼 밀집된 공간에서 다수가 이제 모여 있는 상황을 어떤 그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2명이라 그러거든요. 그 우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명이 2.2명한테 전파를 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정상적으로 길에 왔다 갔다 했을 때 그 부분이고 이래 붙어 있으면 더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 명이 감염됐는데 이렇게 밀집 장소에서 예배를 받다 그러면 그 확산 속도는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확산 전파에 신천지 신도들의 책임은 있지만 그 본질이 어떤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집회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 간에 확진을 전파시킬 수 있다. 그 집회를 하는 이상은. 그럼요. 이건 신천지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교회도 있고 뭐 천주교 지금 성당도 있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또 이제 명성교회의 이제 부목사가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소망교회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의 지금 또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도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밝혀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이거는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계속 뉴스만 보더라도 부목사가 뭐 한 50명, 100명씩은 만나거든요. 교회 가보면. 그렇다면 그 다 조사를 해봐야 될 건데요. 그러게 일단은 좀 그 현재로서는 일단 그 추적하면서 역학 조사를 하는 게 이제 급선무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되지만 또 예단도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줄어들 수는 없어요. 깜짝이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 지금 늘어난다 해가지고 없던 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조사 대상이 엄청 넓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계속 확진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구조가 아닌가. 확진자는 이제 실제 환자가 아니라 발견된 사람 그렇게 봐야 것이고 되겠죠. 또 해외 외신에서는 확진자가 빠르게 한국에서 늘고 있는 것이 그만큼 잘 발견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긍정적인 평가도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의료진, 역학 조사하는 분들 그 모든 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지금 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한둘이 아니잖아요. 유튜브로 겨울 달린 같은 경우는 오늘도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인천공항 검역팀 분들 감사드립니다. 코벤져스 파이팅 이런 코로나 벤져스겠죠? 코벤져스. 그러니까요. 이 그 뭐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또 유튜브로 이미아님도 대구 사는데요. 요새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19 빨리 박멸해 주세요. 또 이런. 대구 분들 힘 많이 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힘내시기 바라고요. 조금만 어떤 그 견디시면. 바로 이제 감소 추세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갖고 해봅니다. 네,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영화계에서 포스트 봉준호법에 대한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이제 제2, 제3의 봉준호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영화계 어떤 생태계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영화계에서 보면 대기업이 배급 상영을 겸령하는 그런 풍조가 있는 것인데 이걸 제한을 하고 또 스크린 독과점을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고 또 독립영화, 예술영화를
전용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틀 수 있도록 제도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영화인 1325명이 온라인 서명운동에 동참을 했고 임권택, 이창동 감독이나 안성기, 정우성 배우 같이 이렇게 유명한 그런 영화인들의 이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영화산업 구조 개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제작과 배급을 함께하는 네. 이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3사죠, 3사. 유명한 게 이제 미국 사례인데 미국 같은 경우도 1920년대부터 할리우드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처음에 좀 독점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파라마운트 판결이라고 해서 1948년에 이제 겸명을 금지하는 판결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좀 모델로 해서 한국에도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계속해서 있어 왔던 거죠. 네. 그러니까 영화 산업 이렇게 되니까 이제 빈익빈 부익부라고 그렇죠. 하는 현상 이게 이제 전혀 개선이 안 되고 경쟁 체제 이걸 뭐 100% 도입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한쪽에서 그걸 다 한다 그러면 그쪽만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세 회사만.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뭐 클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자본으로 지배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이제 그늘에서 결국은 영화 산업 노동자들이 네. 결국은 그 고통이 전부 다 이제 그 노동자들로 가는 이런 그러니까 구조가 좀 문제가 되는 거. 최고원식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이런 그 부분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은 뭐 접한 바가 있습니다만 너무나 더디 가고 있기 때문에 안 가면요.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거든요. 법으로 이제 뭐 독과점 규제법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네. 이제 그런 법을 만들자라는 게 이제 포스트 봉준호법 같은데 네. 통과되기가 쉬울까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영화인들도 그게 다 소속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건 영화산업 구조하고는 또 별개의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에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작은 배고픔 속에서 나온다.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있잖아요. 이건 다른 얘기긴 한데 건투도 헝그리 하면 잘하는 뭐 배고프면 못하지요. 배고픈데. 그러니까 말씀 잘하셔서 헝그리 정신. 그럼 자꾸 그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헝그리 정신이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런 추격자 입장에서 실력이 안 되니까 뭐 정신력으로 때운다. 그러니까 그렇죠. 스포츠에서도 보면은 강팀 만나면 정신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아직까지 영화 산업에도 남아 있는 건데, 근데 헐리우드 시스템만 봐도 여러 가지 뭐 노동 시간이라든지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상황에서 좋은 영화가 나오고 있거든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시스템이 맞아요. 좋은 시스템으로 그렇죠. 갖춰져야죠. 뭐 봉준호 감독 같은 이제 그 독립 영화의 중요성 이런 거 오스카상 타고 나서도 이제 또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좀 울림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실천이 좀 뒤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사실은 그 대기업 그 계열 회사 쪽 사람을 보기 어려워요. 영화도 막 그렇게 많이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참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폭스트 봉준호법 네이밍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스포츠 우리 그 또 박지훈 변호사도 스포츠 잘하시잖아요.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변이라고 맞습니다,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저변. 영화사는 또 마찬가지인 거죠. 그 저변이 뭔데요? 이 저변을 살려줘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일부만 한다면 저변이 확대가 안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게요. 이번에 좀 뭔가 좀 가시적인 좀 성과가 좀 있었으면 이것도 국회에서 뭐 좀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 세계 마무리하죠. 박지훈 변호사,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